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회사를 운영해 봐야 되잖아요. 당장 저거를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루타처럼 내가 돈을 받지도 않을 테니까 나한테 이런 수업을 좀 해봅시다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그냥 무료 봉사하듯이 복지관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 이런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스터디처럼 공부를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이대 철학이라는 이런 책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는 피터 드러커의 경영에 되게 빠져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대해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런 구조가 있구나. 기획, 생산, 행정, 관계, 개선, 의사결정을 지나야 경영이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획에는 저 아이디어도 있고 생산에는 원재료 수급과 생산 공정 관리 뭐 되게 어려운 것들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고민에 또 빠진 거예요. 사색을 또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직 출발도 안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6가지 굵직한 기업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학습할 수는 있을까? 책으로 다 배울 수도 없을 것 같고 분명히 실전이 필요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아갈 수 있지? 그냥 무작정 맨땅에 헤딩하기에는 나의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이대철학이라는 책하고 저 모듈하고 교차 분석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전략을 먼저 했었냐면요. 사색을 통해서 성찰로 나온 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것과 전혀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보자. 그런 사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것을 표기해 보니까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빨간색 블럭 처리한 것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재료 수급도 안 해봤고 인력을 배치해보지도 않았고 사람 뽑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다른 회사랑 협업도 안 해봤고 영업직도 가본 것도 아니고 CS를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인수합병은 당연히 해본 적도 없죠. 그 회계 총무도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경영을 제대로 잘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콤마 찍혀 있는 것들을 모르면 경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충당해서 월급쯤에서 누군가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과 토론 기반의 진로교육 회사를 제가 2012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는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뭔가 따라하고 싶은데 그 모델로 이미 몇 년을 하고 있어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없는 거죠. 대부분 입시 위주의 회사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이런 쪽으로 회사가 커져 있고 나머지는 되게 조그맣게 대안학교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봉사활동 같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델이 아니어서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롱플랜을 좀 짜봤죠. 그래서 저 빨간색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나의 성찰까지 가져올까 하는 또 전략을 좀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뚝 떼어가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제 걸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원재료 수급과 생산 공정, 인력 배치는 이제서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다이어리 회사입니다. OM이라는 회사로 원재료 수급, 생산, 제조, 인력 배치에 대한 거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회사를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협업과 영업 CS는요, 인사관리와 인수합병은요,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제가 스타트업을 한 4개를 동시에 그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예비 창업자 패키지에 4개 회사를 컨설팅하면서 4개 다 지원금을 받게 만들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기 가서 제가 투자 IR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그 투자 회사들 앞에서 왜 안 되는지, 왜 기업 가치가 좀 잘못 책정이 되는지 다 한번 피드백을 들어보는 경험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밑바닥, 백지에서 회사가 생성되는 과정들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커리어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아이디어 노트에서 출발했던 회사들이 4개의 회사가 생겼고 그 4개 회사 모두가 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독립된 회사로 나갔다는 것까지만 해도요. 되게 저한테는 엄청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과 영업 CS 쪽은 이것도 그 중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었던 헬스장의 모델입니다. 저 때는 그 코로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터치 해가지고 빨간색을 짚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 그래서 저게 게임하고 헬스장의 원리를 뭐 밟기도 하고요. 누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회전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헬스장 자체에서 저런 게 있어서 뉴욕이나 또 시카고 이런 데 가보니까요.
저런 종류의 되게 재미있는 헬스장이 되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좀 축소화시켜서 제가 했던 사업 모델은 저거를 집 안에 1인 가정용 모듈로 공급을 해서 렌탈하는 사업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한 5천만 원 정도 그 예비 창업자로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사업화까지는 못 갔습니다. 너무 이제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더라고요. 기술 개발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만으로도 정부 지원금 5천만 원을 받아봤던 경험입니다. 저거를 해보려고 정말 수많은 회사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LED를 만드는 회사 찾아다녀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 텐데 만든다면은 아파트의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이 좀 넣으면 안 되겠냐라고 영업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스장을 등록했던 많은 등록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면서 헬스장에서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뭡니까를 조사하러 다니는 거죠. CS를 계속 공부했던 것들이죠. 비록 저 사업은 실패했어요. 근데 협업과 영업과 CS를 공부하기 가장 최적화된, 심지어 제 돈 들이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가 한 2년 정도 있었죠. 그리고 회계 총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넘볼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퉜던 거 온라인 강의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배워봤어요. 그래서 평생 수강권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ERP도 저 이제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부가세 신고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무소에 일하는 이제 직원들처럼 법인세 신고도 제가 하고, 양도세 증여서도 제가 할 줄 알고, 부가세 신고도 제가 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세금 신고하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세무사한테 줘야 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한테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거를 또 모아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저만의 롤 모델스러운 회사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각 부서의 실력자들이 부서마다 실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는 회사, 동시에 줘서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회사를 만들자. 여기가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의 조직들을 제가 조직 관리나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책임은 지라고 하는데 권한은 주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정보를 주지 않는데 정보는 부장님 머릿속에만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뭐 되게 어려운 혹은 되게 고퀄리티의 정보인 것처럼 안 주시고 그러면서 이 밑에 부하 직원들이 뺑글뺑글 돌면서 고생하도록 즐기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너무 많이 커서 이런 거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도 조직이 클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 제도를 잡아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7개 회사들은 모두가 같은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직원들이 3년 안에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최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자기 회사 만들어서 독립해야 되고 그 조건이 창업을 내가 옆에서 사이드 잡으로 도와줄 거고 독립했을 때 대표님과 대표노를 만나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마치 블럭 하나와 블럭 하나가 만나서 또 다른 블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기만 바라는 거는 사장님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직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거나 자본이 없거나 그래서 시도를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응원한다. 혹은 필요하면 내가 투자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일하는 태도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안 적었지만 저희 회사들은 다 재택근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회사 차릴 때마다 부동산 사서 임대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 집에서 이제 합시다. 대신에 노션이나 에버노트로 회의록 주고 받읍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재택근무를 했을 때 뭔가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출근할 겁니다.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펑크가 절대 안 납니다. 저도 임대료 아끼고요. 전기세 아끼고요. 종이값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분들도 이동시간 아끼고요.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고요. 대신에 하나의 조건은 매주 토요일마다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요. 그래서 업무 지시를 내렸던 거를 토요일 날 받는데
월화수 만에 끝내놓고 목금토 여행 가도 상관없습니다. 월화수목금 실컷 놀다가 토요일 아침에 바짝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결과가 약속한 만큼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확한 규칙으로 정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일을 못하거나 일을 다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도. 시간을 주고 권한을 줬는데 못했으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근데 그 방법을 3개월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력자들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경영의 방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구조를 잡았던 시기가 2013년, 2014년쯤이거든요. 지금 한 8, 9년 됐잖아요. 지금에서야 노마드족 뭐 이러면서 재택근무 이러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걸 해왔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고 리스크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걸 모르고 있구나를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과정에 대한 책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고민하는 회사의 이제 사장님들 혹은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그거의 장단점이 뭐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고 인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 규칙이라든지 인사 국가 평가를 어떻게 잡아야 이게 공정하게 흘러갈 수 있고 결국에는 회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경험들이 또 하나의 지식 체계가 접해 나가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쭉 한번 해버리고 조금 일찍 끝낼게요. 쉬는 시간 있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힘드시면 중간에 잠깐 어디 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까지가 이제 직업적 부분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투자 자문회사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 투자를 설립을 해가지고 투자 받아서 그 사모펀드도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 관점도 되게 중요한 사색의 포인트라서 하나 알아두시면 이 관점도 되게 재밌습니다. 때는 2020년도 한 1,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단어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 중국에서 뭔가 좀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 뉴스가 난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니까 발병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뉴스를 처음 봤어요. 그때 뭐냐면 마스크가 저 바이러스가 퍼진다면은 수요가 증가하겠구나를 알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거 저거는 지금까지 썼던 마스크는 산업용 마스크라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가 그때까지만이라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쓰는 공기만 차단되는 이런 거였는데 생산이 많이 안 돼 있다. 수요는 많아지는데 자, 그래서 공통분모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마스크를 사야 될지 어떤 게 잘 팔릴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갔었어요. 한 6군데를 찾아갔었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그래서 마스크 공장을 찾아가니까요. 이 사람 뭐 하러 왔는지 되게 불평들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제가 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좀 매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냐.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명분으로는 혹시나 불량이 없는지 혹은 품질적인 게 내가 검수를 좀 해놨고 주문을 한 몇만 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해놨고요. 공장 장님들을 만나서 다녔어요. 한 6분을 만났는데 그게 되게 좀 어려웠던 거는 이 6분의 공장장님의 이야기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비말이라는 단어를 모르시고요. 이런 호흡기 관련해서 이런 병이 나왔을 때는 이런 마스크가 좋다 했는데 그 6개가 정말 신기하게 겹치지 않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그 뉴스에도 그걸 모르는 상태였고 그분들은 현직에 있는 분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6개를 놓고 고민했어요. 이걸 마스크를 진짜 뭔가 유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걸 해볼까?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막 사색을 하고 있는데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마스크의 그 재질과 어떤 데는 재질로 만들고 종이로 만들고요. 어떤 거는 부직포로 만들고요. 어떤 거는 조금 더 면으로 만드는데 그 재질이 달라지는 거 상관없이 귀에 거는 이 고리 있죠, 고리. 이 고리를 다 귀에 거니까 이 고리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하니까 이거는 붙인대요. 따로 제조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와 끈을 따로 만들어서 산업용 본드로 접착을 하는 거예요. 기계로. 그래서 그런 공정이
이 6개 공장의 공통분모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 이게 공통분모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오공본드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마스크의 접착 부분에 들어가는 산업용 본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학용품에 쓰이는 것도 만들지만 더 많은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마스크를 만들 때 이 그 끈과 이 면을 붙이는 그 작은 것을 붙일 수 있으려면 되게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산업용 본드를 만드는 1등 회사가 오공본드라는 회사인 거를 제가 알게 됐고 바로 주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빨리 찾았던 게 20년 1월 달쯤에 찾았는데요. 그때 제가 한 3,450원 주당 이렇게 매입을 제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기회다 싶어가지고요. 자산을 끌어갈 수 있는 거, 이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딱 한 달 가지고 있었거든요. 12,000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 최고가는 한 14,000원까지 올랐는데 최고점은 못 잡았고요. 한 12,080원 정도 팔았거든요. 기간으로 한 달 반 걸렸는데 빌렸던 돈 다 갚아버리고요. 그 심지어 순수익이 2억 2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그 차익을 남겨서 그 이미 빌렸던 돈 다 갚고요. 기존에 있던 대출을 한 2억 정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대출을 갚고 나니까 이제 대출금으로 빠져나가는 이자나 이런 그 대출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앞으로 내가 2억을 더 땡길 수 있고 이자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예요. 그게 OM이라는 회사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제 발판이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늘 이렇게 뭔가 큰 수익을 얻게 되면은 제가 늘 하는 게 습관처럼 하는 게 뭐냐면 개발도상국에 그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 혹은 이런 기관에 연락을 해보면 개발도상국에 그 물이 없어가지고요. 한 2km, 3km를 가야만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구정물이에요. 그런 마을에 사는 데가 아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돈으로 후원을 해주면 보통은 그 우물 하나를 파준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기계를 장비를 가지고 가서 배수도를 끌고 와서 우물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땐 이게 한 250만 원 했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지금은 올라가지고 한 4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짜리 우물을 5개 팠습니다. 너무 뿌듯한 일이 생긴 거죠. 저 때문에 누군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가치관 이런 거거든요. 돈을 벌든 지식을 가지든 책을 출판하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가야 된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로 정할 거냐, 그리고 그 누군가를 어떤 방식으로 도울 거냐를 정립이 되고 나서 이 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생산과 수요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마스크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다까지는 그냥 경제적 관점 조금이라도 있는 분 다 알고 있는데 안 했던 게 뭐냐면 공통분모를 탐색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 6개를 찾아다니면서 공장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거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알게 된 오공본드라는 저 주식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 있었던 빚을 해결하게 됐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지금 다이어리 회사에 자금이 생긴 거죠. 되게 신기한 거 같지 않으세요? 이 기록과 관찰 때문에 일어나는 사색인데 사색 때문에 일어나는 성찰, 적용점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록과 관찰이 운영되는 마치 작은 톱니바퀴와 큰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좋은 방향으로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사색을 코로나19로 또 이제 한번 다음 스텝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코로나19가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또 기업체에 나가셔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없는 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또 공통분모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인류한테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된 첫 번째인가?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또 사색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19가 최초입니다.
근데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질병이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글로벌적인 사태들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돼 있죠. 흑사병하고요. 스페인 독감 때가 딱이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방어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백신도 그나마 좀 빨리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누가 얼마나 죽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경제가 회복할 때, 다시 살아날 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은 뭘 했고 유럽은 뭘 했고 아시아는 뭘 했느냐 이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경제 정책이나 정치의 어떤 구조나 무역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지를 다 찾아봤어요. 사실 이거 되게 재밌는 이론인 게 이미 과거 형태의 데이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건 미래가 아니죠. 이미 검증되어 있고 실증이 되어 있는 과거의 백데이터죠. 백데이터인데 이걸 지금 현재의 미래 시점으로 놔두고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옛날에는 정책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이라면 어떻게 바뀔까? 똑같이 바뀔까? 비슷하게 바뀔까? 다르게 바뀔까? 그리고 이거를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는 힘의 기울기가 좀 달라지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무역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축통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알게 되는 거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빨리 바꿔야 되는구나. 네,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요. 흑사병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중앙 집권대에 있던 그 힘이 센 나라들, 힘이 센 이제 영주권들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더라고요. 그럼 지금 시대는 그게 누굴까? 따라가보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럼 달러 힘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무역 정책을 펼칠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금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이 자기 힘이 좋게끔 만드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금리를 올립니다. 이제 페드라는 곳에서 연방은행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려버리면 전 세계의 금리가 다 오르죠. 그죠?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환율로 따졌을 때 환율이 올라가죠. 그럼 미국 달러 힘이 커지는 거죠. 미국 달러 힘이 커지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우리나라의 기술의 가격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보다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 미국의 똑똑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리 올려놓고 자산을 자꾸 매입을 해요. 달러 찍어내면서. 그러면서 자꾸 증식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기술이나 자본력이나 공장이나 이런 걸 다 미국스럽게 바꾸려고 하는 게 금리와 기축통화를 통한 무역전쟁이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자꾸 올라갑니다. 달러 힘이 자꾸 세집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자꾸 떨어지죠. 달러로 사면 1,000억짜리 건물이 800억만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죠. 달러 힘이 세진다면. 달러를 구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산의 이동이 자꾸 바뀌는 거죠. 힘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미국의 힘을 커지게끔 만드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달러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달러 그리고 국내의 금 이 두 가지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자산을 이동시켜 놔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유동 자산이 이제 부동산 같은 거예요. 원룸 같은 거. 그린 거를 쪼개서 분할시켜 놓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되고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가 됐을 때는 이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공통적인 패턴들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어떤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절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색의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2022년도에 목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뜬금없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 4세기 전 단계, 백그라운드의 생각들을 쭉 나가다 보니까 이 공부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언젠간 해야 되는 거다. 내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나는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월세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절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세무사회계사가 되기에는 한 4년 정도 내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내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정도까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습 계획을 짜놓고 이거를 저만의 어떤 플랜으로 2022년도의 계획에 플러스를 시켜놓습니다.